중요한 건 미중무역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업체들이 중국에서 많이 빠져요. 근데 중국이라는 게 언제까지 불경기일 수 없잖아요. 결국 경기 사이클을 타고 회복세로 돌아섰을 때 미국 기업이 이제 미중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엑시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대체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인생 주식이 될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시가 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특히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2월 14일인데 이 2월 14일자 기준으로 해서 미국 CPI가 발표가 됐죠.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생각보다는 많이 안 떨어졌다라는 수치가 나오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조금 더 뒤로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시장이 상당히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이나 일본 같은 전반적인 글로벌 분위기가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금리 인하가 더 뒤로 밀릴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간밤에 미증시도 상당히 좀 좋지 않았고, 그리고 변동성 지수도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좀 어떻게 될까 좀 불안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일단 기본적으로 뒤로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는 흐름으로 간다라는 건 변함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큰 틀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가 조금 뒤로 밀렸다 뿐이지 결국은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결국 증시는 오른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다만 기준금리 인하가 조금 더 뒤로 밀리게 된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사실상 이제 쇼크를 한번 내포하고 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지는 해야 합니다. 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경기가 안 좋다라는 명분이 가장 핵심 명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물가를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핵심 명분은 불경기예요. 보조 명분이 물가입니다. 그리고 이 금리를 인상할 때가 핵심 명분이 물가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다시 말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 가장 중요한 명분이 되는 건 바로 큰일 났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금리를 인상할 때는 물가 너무 많이 올라서 큰일 났다가 되니까 그걸 명분으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그런 이제 액션이 취해지는 거죠. 금리를 인하할 때는 물가가 많이 잡혔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해도 돼. 라는 거는 큰일 났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핵심 명분이 아니고 보조 명분입니다.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인하해도 상관없다라는 거는 핵심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대신 큰일 났다라는 거는 경기가 큰일 났다가 된다라는 거예요.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불경기가 심화돼서 충격이 올 정도로 너무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살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동성을 풀어서.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가 인하되면 주식시장이 결국 오른다는 건 맞는데, 금리가 인하하는 그 딱 변곡점 있죠. 그 맥점. 인하를 시작하는 피벗이 일어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는 사실상 경기가 제일 안 좋고 최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경기에 대한 이슈가 뉴스라든지 미디어에서 도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이 제일 안 좋고 아마 힘든 시기일 거예요. 지금 같은 시기죠. 다만 지금은 오히려 인하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좋은 건데, 그때 딱 피벗을 하는 그 지점에는 좀 쇼크성으로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불경기를 대서특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좀 내포를 하고 염두는 해두고 있어야 한다라는 걸 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지 말고 계속 사모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인하 스탠스로 갈 거기 때문에 금리를.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런 금리를 인하하면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증시가 올라간다라고 놓고 보면 어떤 섹터를 투자해야 되느냐, 결국 이제 시장이 올라가면서 오를 수밖에 없는 섹터를 보셔야 하는데요. 한국의 전통적인 코스피를 주도하는 반도체와 그리고 한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대표적인 성장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섹터로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단타장의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소개해드린 섹터가 아마 유통 쪽, 그 다음에 반도체, 제약바이오, 로봇 쪽일 거예요. 로봇 쪽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또 많이 오르기도 하다가 또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최근에 좀 떨어지기도 했다가 다시 또 반등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변동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사모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나 제약바이오는 결국에 이제 오를 섹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물론 제약바이오가 위험하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제약바이오는 비교적 사업구조가 탄탄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다른 제약바이오 테마에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더 안심하고 투자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죠. 혹시라도 투자를 하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소개를 해드린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하다가 떨어졌는데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너무 단발성으로만 보지 마시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만한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주식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실리콘2라든지 이런 종목도 움직이고 KC텍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죠.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한국타이어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제가 자동차 중에서도 타이어를 보셔야 된다 그랬는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뭐 금호타이어 있지만 대장은 한국타이어니까 하나만 찍을 거면 한국타이어를 찍어라 라고 말씀드렸죠. 주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JNTC도 좀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왔는데 뭐 이 기업은 이 JNTC 분석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가 떨어져도 불안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죠. 간혹가다 주가 떨어질 때 힘든 마음에 이제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가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 기업을 여러분들이 면밀히 살펴보시고 평가를 하신다면 주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근데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주가에 휘둘리기 때문에 결국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면 그 종목을 던지거든요. 근데 던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담아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기업이 중간중간에 잘못되거나 뭐 안 좋은 이슈가 터지거나 아니면은 미래의 성장성에 정말 심각한 데미지가 올 정도의 이슈가 오면은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시장이 흔들리면서 주가 조정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나 QRT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이 나왔는데 또 급등한 만큼 급락이 나오기도 했는데 어떤가요? 다시 또 올라가죠. 좋은 기업들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잠시 흔들림이 있어도 결국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뭐 휴젤도 제가 소개해드린 기업인데 뭐 토비스라든지 TNL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조정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뭐 네오팜, 솔리드 다 제가 소개해드린 기업이죠. JVM, BCNC도 조정이 살짝 나오다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휘둘리지 말고 종목을 보시라. 좀 더 큰 틀로 멀리 내다보면서 매매를 해보시라 말씀드립니다. 세경하이테크도 잘 가죠? 유니트론텍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종목 역시도 최근에 이제 반도체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투자해볼 만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넥스틴이라는 종목을 이제 준비를 했고요. 이제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AI가 굉장히 강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 AI 그리고 챗GPT 관련해서 이번 샘 올트먼 관련해서도 반도체 투자가 AI 쪽에서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문학적인 규모, 정말 반도체 역사상 본 적이 없던 투자 규모가 이제 진행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게 수천조 단위까지도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이미 조 단위는 가뿐히 넘어서는 투자 규모죠. 그래서 수백조 원 규모까지는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 수준이라 이번에 뭐 GPT, 뭐 챗GPT라든지 오픈AI 관련해서 샘 올트먼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반도체와 함께 인공지능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진행됨에 있어서 메모리 반도체 투자도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 국면으로 나서고 있는데 중간에 시장이 잠깐 쇼크가 오면서 제가 아까 저기 말씀드렸던 대외적인 시장 리스크로 인해서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AI 시장이 도래한다. 그리고 반도체는 계속해서 성장한다. 기술의 발전은 막을 수 없다라는 걸 믿는다면 시장에 휘둘리지 않고 반도체를 꾸준히 투자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반도체, 전통적인 반도체 안에서도 고리타분한 반도체 업체들이 있어요. 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좀 고리타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정확한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강방천 회장님이 자기한테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건 신뢰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전 기억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삼성전자는 지수에 투자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런 걸 투자를 진행한다. 시장이 무너지면서 단기간에 급락했으면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투자를 권유하는 거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도 할 수 있는 건데 나에게 이제 전문성을 믿고 맡긴 사람들에게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건 좀 신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정확한지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멘트들이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정말 좋은 기업이고 어떻게 보면 좀 고리타분할 수도 있는 반도체 종목입니다. 정말 안정감 있게 결국에는 먹을 만한 종목이고 결국 이제 사이클을 타고 올라가게 됐을 때 또 수익이 날 만한 종목이죠.
저는 삼성전자를 투자하기보다는 SK하이닉스를 고려해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향후의 혁신은 삼성전자보다도 SK하이닉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봤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보다도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훨씬 더 탄력적으로 오르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트렌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HBM 분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분야로 넘어가게 되면서 반도체라는 게 결국 과거에는 수율 문제를 그렇게 민감하게 다루지 않았는데 파티클, 먼지라든지 그 다음에 수율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반도체가 훨씬 더 집적화되고 고도화가 되기 때문에 제한된 용량 안에 훨씬 더 많은 용량을 이제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율 문제가 굉장히 민감해져요. 수율이라는 거 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생선 같은 거 이렇게 막 회친다 얘기를 하잖아요. 뼈에서 살을 남기지 않고 제대로 이제 뼈를 바르는 거, 뼈에 살 한 점 붙어 있지 않고 살을 정말 많이 발라내는 거, 이게 수율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생선이라든지 고기를 이제 도축해가지고 이제 딱 살을 발랐을 때 그 무게 대비해서 살 무게가 많이 나온다, 이러면 수율이 좋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HBM 그리고 AI로부터 시작된 수율 문제, 그로 인해서 과거에는 정말 많이 외면받았던 게 바로 장비 분야거든요. 우리가 반도체에서 일반적으로 소부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재 부품 장비를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소재 쪽이 가장 많이 알아줬고요. 지금도 많이 알아줍니다. 근데 과거에는 많이 좀 소재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갔던 게 장비, 그 중에서도 제일 실적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많이 평가를 못 받았던 게 장비 중에서도 검사 장비예요. 그런데 이제 이 검사 장비 쪽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수율 문제가 점점 민감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검사 장비를 통해서 파티클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잡아낼 수 있게끔 훨씬 더 미세하게 수율을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검사 장비라는 거죠. 그래서 검사 장비 쪽에 이제 종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넥스틴이라는 겁니다. 넥스틴은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제가 신규 상장한 종목들, 상장한 지 5년 혹은 10년이 안 된 종목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성격을 좀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는데, 맞습니다. 주가가 좀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보통 신규 상장주의 특징은 증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해요. 그리고 업황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뭐든지 민감해요.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과하게 떨어지기도 하고, 업황이 안 좋으면 과하게 떨어져요. 반대급부로 업황이 좋아지거나 증시가 좋아지거나, 특히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과하게 올라가거나 과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과거에 2023년도까지는 반도체가 엄청난 불황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랬을 때 22년도, 21년도부터 이제 고금리가 이제 지속되면서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떨어졌는데, 이때도 45,000원 아래로 넥스틴은 주가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워낙에 실적과 성장성이 좋았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넥스틴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봤을 때 떨어질 만한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21년도부터 해서 23년도까지 지수는 끊임없이 저점을 갱신하면서 계속해서 떨어졌지만, 넥스틴은 떨어지는 척하다 올라가고 떨어지는 척하다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하단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45,000원 아래로는 이탈을 허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넥스틴이 정말 추세적으로 과하게 무너지려면 45,000원이 깨지는 기술적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넥스틴의 기업의 정말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만한 악재가 터지거나 증시가 엄청난 폭락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오면, 두 번째 제가 후자로 얘기했던 그런 엄청난 증시 폭락이 나왔다라고 하면 넥스틴은 매우 공격적으로 담아야 되는 시기가 바로 45,000원 아래로 깨졌을 때예요. 그렇지만 45,000원 아래로 깨지지 않고 기업의 전망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45,000원에서 현재 8만원 정도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박스권 안에서는 계속해서 매집을 하셔도 좋을 만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5,000원 아래로 빠지면 매우 공격적으로 담아야 될 만한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10만원 위로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0만원 위로 추세를 뚫고 올라가면 과하게 12만원에서 15만원까지는 오버슈팅까지도 충분히 나올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불황을 딛고 회복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넥스틴은 지금 박스권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현재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자리다, 매집을 계속해서 시도해 볼 만한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물을 잠시 보시게 되면 22년도에 매출이 천억대 네 자릿수가 넘어갔다가 23년도에 사실상 메모리뿐만 아니라 반도체 완성부 반도체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투자를 축소했죠. 캐파를 축소시키면서 생산을 줄이고 재고를 줄이는 정책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주를 따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검사 장비 업체들의 대부분이 그 위에 단계에서 납품을 하는 반도체 업체들이 캐파를 줄이게 되면 즉각적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캐파 축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2024년도부터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 반도체라는 것도 자동차나 뭐 다른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3년 정도 주기를 기반으로 해서 경기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사이클을 타는 산업입니다. 21년도부터 해서 22년도, 23년도 계속해서 반도체 업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보면 24년도부터는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바닥을 딛고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자체도 24년도부터는 역대급 매출인 1,400억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바로 올해입니다. 내년부터는 1,900억대, 26년도에는 2,000억대도 충분히 저는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400억대에서 어느 정도 쪼그라든 23년도를 보여줬지만 22년도 고점을 달성했던 순이익 430억을 뛰어넘는 470억이 올해 달성될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무려 600억, 50% 정도의 순이익 성장이 기록되는 67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15%를 살짝 넘어가는 16%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채 비율이 15%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무차익 구조, 부채가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재무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규 상장주이고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 보통 이런 기업들은 부채 비율이 높은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도 극도로 낮은 기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간에 자금 경색이 이루어져서 기업이 큰일 난다거나 불경기가 발생해가지고 기업이 정말 큰일 나면서 도산할 우려가 현저히 적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도 훨씬 더 그 리스크가 적은 기업에 속합니다. 신규 상장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은 우리가 정말 찾기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영업이익률과 ROE, 다시 말해서 성장성이 매우 좋습니다. 영업이익률을 보시게 되면 과거에는 30%를 너끈히 넘어줬고요. 50%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이제 잠깐 경기 사이클이 하방으로 눌리면서 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줄었지만 올해 내년 여전히 영업이익률은 40%대를 넘어서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줄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셨던 반도체 장비 업체들 중에서 영업이익률 40%를 넘어가는 기업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찾기 힘들 거예요. 더군다나 부채 비율이 20% 아래로 떨어지는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40%를 넘어가고 심지어 ROE는 50%를 넘어가는 기업, 조금 줄어든 게 30%대 ROE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리면서 성장주 개념으로 소개해드렸던 기업들 중에서 ROE가 10%만 넘어가도 준수하고 20%, 30% 되는 기업은 정말 미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그런 ROE를 자랑하는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10%거나 그 이하로 떨어지는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 그리고 ROE가 모두 30%대를 넘어가면서 부채 비율이 16%, 20% 아래로 유지되는 기업은 여러분들이 반도체 장비, 흔히 제조업까지 발을 넓혀서 살펴본다 하더라도 매우 찾기가 힘든 기업이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PER은 16배 그리고 내년에는 11배 정도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PBR은 4배, 4.3, 3.2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PBR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요즘 트렌드와는 맞지 않아요.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PBR이 4.3이라고 해서 높다? 글쎄요. 이제 미래로 놓게 되면 넥스티는 저 PBR주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벌고 있는 돈이 막대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이야 600억대로 벌고 있으니까 지분 가치가 이제 1,000억을 겨우 넘어가는 수준이지만 1년이 지날 때마다 거의 500억, 600억 수준까지 지분이 점점 늘어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는 PBR이 지금이야 4몇, 3몇 이렇게 떨어지지만 순식간에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1.0 아래로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의 이 ROE와 영업이익률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 순이익 이 구조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큰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큰 성장이 왜 이루어지는지 넥스틴이라는 기업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되는데 지금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좀 아파서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넥스틴이라는 기업이 중국향 매출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향 매출이 높으면 중국이 최근에 이제 미국이랑 전쟁하면서 굉장히 좋지가 않고 기업들이 엑시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끝까지 설명하는 걸 들어보시면 아마 좀 납득이 가실 겁니다. 그런 좀 안 좋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으로 돌아오는 나비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한번 쭉 따라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검사 장비 업체 주가 추이를 보시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좀 우상향하고 있는데 넥스틴은 그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주가가 전반적인 글로벌 검사 장비 업체 추이에 비해서 못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AI를 비롯한 HBM 관련된 반도체 검사 장비 종목들이 정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넥스틴은 이상하게 못 가고 있어요. 보통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정상화가 됩니다. 야, 이 종목 다른 종목 저렇게 가는데 기업이 안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왜 안 올라가지? 정말 이상하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상한 종목을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이상한 종목이 안 이상하게 주가가 올라가게 마련이거든요. 글로벌 검사 장비 업체 매출액은 글로벌 1등, 대부분의 점유율 90%,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KLA라는 미국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를 제외했을 때 검사 장비 업계 매출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KLA가 이 진한 파란색인데 압도적으로 많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캠텍이나 온투 이런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국내 업체들이 뭐 파크 시스템즈, 뭐 넥스틴, 인텍플러스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소소한 비중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업체들이 중국에서 많이 빠져요. KLA는 미국 기업입니다. 근데 중국이라는 게 언제까지 불경기일 수 없잖아요. 결국 경기 사이클을 타고 회복세로 돌아섰을 때 미국 기업이 이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엑시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대체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넥스틴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기술력을 따져봤을 때 결국에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힘든 건 맞는데 그 안에서 기회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넥스틴이라는 기업한테. 그래서 결국 이 KLA가 점점 중국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KLA의 중국 매출 감소를 기반으로 해서 이 빈자리를 넥스틴이 채울 것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좀 힘들긴 하겠지만 넥스틴에게는 오히려 좀 좋을 수도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넥스틴이 주가가 움직일 때 이슈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공정 검사 장비 업체거든요. 넥스틴 말고 다른 기업은 국내에 없습니다. 국내 유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 21년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중국 경기도 계속해서 안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향 장비 납품이 지연됐습니다.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데 장비 납품이 지연되니까 주가는 당연히 떨어졌고요. 미중 제재로 인해서 중국 경기가 안 좋을 거란 우려로 또 한 번 떨어졌고 이때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전반적인 이 IT 반도체 쪽이 다 같이 경기 자체 이 업황 자체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 레거시 고객사 중심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KLA 미국 기업의 빈자리를 넥스틴이 이제 채우게 되면서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고 그러다가 다시 최근에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중국향 수주가 지연됐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지연된 거지 취소된 게 아닙니다. 결국엔 다시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거는 취소된 게 아니고 그냥 뒤로 밀려진 것뿐인데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라는 겁니다. 주가라는 건 워낙에 좀 선반영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오히려 이런 하락은 이용하셔야 됩니다. 수주가 취소된 것도 아니고 지연된 건데 그냥 과도한 지레겁을 먹고 이렇게 사람들이 종목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단타꾼들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락을 우리는 매수의 관점으로 기회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더 보게 되면은 이제 테크노드 비중 D램 12%, 200단 이상 낸드 26% 정도 이런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넥스틴 타겟 시장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점점 반도체의 방향성이 200단 이상 낸드, 그다음에 D램 1나노 이런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게 결국에는 미세화 공정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공정 자체가 미세화가 되면서 검사 장비 공정 개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중간중간 단계에서 수율을 올려야 되고 이제 점점 미세화되다 보니까 파티클을 잡아내야 되다 보니까 검사를 굉장히 세밀하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검사를 원래는 한 번만 할 거를 여기서도 검사하고 여기서도 검사하고 여기서도 검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검사 장비가 예전에 한 번 들어갔던 거를 2개, 3개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검사 장비가 팔리는 대수 자체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반도체가 전공정을 하는데 그 안에서 계측 검사 장비 비중 자체가 30%까지 올라가고 있고 이 개수 자체도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패턴 결함 파티클 검사를 해주는 검사 장비가 바로 넥스틴이라는 기업이 타깃으로 잡고 있는 시장, 이 40% 정도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검사 장비 분야입니다. 검사 장비 쪽도 파티클이나 패턴 결함을 파악하는 검사 장비가 있고 오정열이나 인계선포, 필름 두께, 이온 농도, 여기에서 이제 수율 감소 원인이 되는 것들을 검사해주는 장비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은 타겟 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비중이 높은 시장이 패턴 결함과 파티클 시장입니다. 제가 과거에 반도체 기업들을 설명하면서도 패턴 결함과 파티클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죠. 가장 큰 시장이에요. 여기를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게 바로 넥스틴이고 여기서 유일하게 여러분들 전공정 쪽에서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게 바로 넥스틴입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죠? 유일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국내 유일 전공정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쪽에서 넥스틴이 뭐를 이제 판매하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 반도체 검사 장비도 사실상 이제 분류가 되는 거를 큰 대분류로 보게 되면 전공정 검사 장비가 있고 후공정 검사 장비가 있습니다. 패키징인 외판이나 기판율 검사인데 이제 회로 패턴이나 결함을 해주는 게 전공정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전공정 쪽에서 검사 장비가 굉장히 또 이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후공정도 중요해지고 있어요. 근데 애초에 파티클이라든지 이런 걸 잡아내는 전공정 쪽에서 굉장히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중에서도 광학 검사 장비 쪽이 이제 8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크필드 요쪽에 이제 넥스틴이 지금 진입해가지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새롭게 진출을 하고 있는 게 브라이트필드랑 그 다음에 매크로 쪽입니다.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어요. 이미 진출을 해서 주력 제품으로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게 바로 이 다크필드 쪽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 지금 시장을 글로벌적으로 거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게 KLA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국 시장에서 KLA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넥스틴이 장악을 해나갈 겁니다. 원래는 KLA랑 이 밑에 있는 일본 기업인 히타치가 양분이라기보다는 KLA가 거의 꽉 잡고 가고 그 다음에 히타치였는데 지금 히타치가 기술력이 넥스틴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리고 넥스틴이 이제 중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가성비가 좋고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른 강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히타치보다는 넥스틴이 이 히타치 물량도 점유율을 다 장악할 거고요. 그래서 8%까지 히타치 점유율까지 다 잡아올 걸로 기대가 됩니다. 히타치보다는 지금 뭐 가성비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술력도 훨씬 좋아요. 근데 KLA 시장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 90% 점유율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KLA 비중은 중국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글로벌적인 점유율로 따져도 중국 시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중국에서 KLA 시장을 넥스틴 잡아온다라고 하면 이 글로벌 점유율도 넥스틴이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사를 확보하는 로드맵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SK하이닉스 국내 기업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이렇게 20년도부터 중국 기업에 진출을 하고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2018년도, 19년도 이럴 때부터 이제 트럼프 정권 시절부터 계속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됐잖아요. 그러면서 20년도부터 이제 그 미국의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한국 기업 넥스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중국 기업이죠. 이런 중국 기업들의 2020년도부터 2022년도 24년도, 25년도로 이렇게 신규 고객사까지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중국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이 떠난 자리를 넥스틴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력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이지스 모델인데 최근에 이 이지스 3 모델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작년부터 중국 고객사용 매출이 발생되기 시작했고 경쟁사는 KLA랑 히타치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히타치는 이제 기술력에서 넥스틴을 따라올 수가 없고 KLA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슬슬 점유율을 뺏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진출한 제품들이 바로 레스큐라든지 아이리스, 크로키 쪽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크로 쪽, 후공정 쪽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HBM
AI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이 HBM 반도체 분야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D 낸드 검사 장비 쪽이 점점 이제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SK 하이닉스 향 매출일 거라고 보여져요. 국내 고객사 향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아이리스라는 신제품, 그다음 레스큐, EUV향 웨이퍼 내부 정전기를 제거하는 제품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이리스 같은 이런 3D 낸드 검사 장비는 넥스틴이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크로키, 매크로 쪽에서 HBM 특화로 하는 검사 장비는 캠텍과 온투 이노베이션이 경쟁사예요. 바이올리스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트 필드 분야, 아까 보여드렸죠? 다크 필드가 지금 주력인데 이지스 3 지금 판매하고 있는 넥스틴 주력 라인업은 다크 필드인데 브라이트 필드가 또 이제 돈이 많이 됩니다. 전공정 쪽이. 그래서 바이올리스도 2024년 올해 연말에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역시나 KLA랑 그 다음에 AMAT 쪽이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KLA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여기 점유율을 어떻게 뺏어오느냐가 중요한데 미중무역 전쟁이 어떻게 보면 넥스틴에게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HBM 검사 장비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 업계 평균 지금 보시게 되면은 23.7배 정도 되는데 넥스틴은 그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고영이라는 기업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고영도 정말 좋은 기업인데 넥스틴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저평가에 위치해 있다. 제가 또 소개해드린 기업 중에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주가 폭등했죠. 근데 오로스 테크놀로지랑은 비교도 안 되는 저평가가 넥스틴입니다. 그리고 테코잉은 여러분들이 재물을 뜯어보시면 아시겠지만 PER이나 PBR, 그 다음에 ROE나 영업이익률, 부채 비율 각가지를 모두 이익적인 측면이랑 시총을 비교해봤을 때 테코잉 물론 좋은데 넥스틴이랑 비교했을 때 재무적으로도 그렇고 게임이 안 됩니다. 넥스틴이 월등히 압도적으로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테크잉도 소개해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테크잉 소개해드릴 바엔 넥스틴을 소개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넥스틴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액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23년 말로 넘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2년도, 21년도, 23년도까지는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어요. 미중무역 전쟁도 그렇고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도 그랬죠.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KLA라는 미국의 점유율을 중국에서부터 뺏어오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KLA는 900만 달러 정말 비쌉니다. 장비 가격이. 근데 넥스틴은 보조금을 적용받기 이전에도 이미 KLA에 비해서 거의 절반 44% 정도 가격이 저렴해요. 중국이라는 국가가 어떻습니까? 가성비로 밀어붙이는 제품들로 딱 떡상을 한 국가잖아요. 뭐 샤오미, 화웨이 품질 좋아서 잘 된 건가요? 물론 품질이 좋은 것도 있지만 품질보다도 가성비 때문에 떡상을 한 거잖아요. 이 가격에 이 품질이면 좋다라는 거잖아요. 절대적인 품질이 좋다라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가성비로 승부하는 국가가 과연 이런 비싼 장비를 사는 게 맞느냐? 가성비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넥스틴이 엄청 딸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미 절대적인 가격 측면에서도 넥스틴이 경쟁력이 있는데 지금 KLA는 보조금을 적용받을 수 없어요. 왜냐면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미중무역 전쟁.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적용받는 건 KLA는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넥스틴은 한국 기업이라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보조금을 적용받게 되면 350만 달러까지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50% 보조금이 적용되게 되면 250만 달러까지 가격이 떨어져요. 30%만 보조금이 적용돼도 KLA 기업에 비해서 넥스틴 제품이 61% 정도 가격이 저렴하고 50% 정도 보조금이 적용되면 72%나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성비 측면에서 KLA는 넥스틴에게 점유율을 뺏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해서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쪽에서 이제 넥스틴에 계속해서 수주를 넣고 있는 상황이고 보시게 되면 수주를 따낸 지역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중국, 한국, SK하이닉스 가끔 껴있는데 중국, 한국, 매그나칩 반도체 유한회사 이런 가끔 껴있고 중국, SK하이닉스 한국 가끔 껴있고 중국 기업, 중국 법인이겠죠? SK하이닉스 중국 법인 그리고 중국, 한국, 중국 비중이 95%입니다. 수주를 따낸 것 중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의 점유율이 그리고 수주가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주요 고객사 추이를 보시게 되면 중국에서 주요 고객사들 아까 보여드렸던 중국 기업들 YMTC, JHICC, CXMT, SMIC가 가장 대표적이죠. 이런 기업들의 캐파 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지연, 수주 지연으로 인해서 잠깐 축소가 되는 분위기는 있지만 결국에 24년부터는 회복 국면으로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다크필드에서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는 주력 제품 이지스 제품 말씀드렸죠. 이지스 1이 출시되고 나서 이지스 1만 있었을 때는 매출이 이랬는데 이지스 2가 이제 출시가 됩니다. 이지스 2가 출시가 되고 나서 출시 다음 해에 매출이 떡상을 해요. 그리고 2023년이 이지스 3 신제품이 신출시된 해입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이 이지스 3 출시 다음 해가 바로 올해예요. 다시 말해서 한 해 걸러서 신제품이 출시되고 나서 다음 연도에 매출이 엄청나게 떡상을 한다는 거예요. 22년도가 그랬고 23년도에 이지스 3가 출시된 다음 해가 바로 올해이기 때문에 올해 재무적으로 엄청난 떡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당연히 주가는 거기에 맞춰서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가격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신제품도 더 많이 팔려나가고 점유율도 장악해 나가고 있는데 가격까지 올라가니까 매출적인 부분, 점유율적인 부분, P와 Q, 판매량과 가격을 모두 잡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80%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한 국가에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악재라고 볼 수 있겠고, 메모리 업계가 전반적으로 캐파가 축소되면서 같이 이제 좀 매출이 줄어드는 것 역시도 악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국 매출 비중이 80%가 된 데는 바꿔서 본다면 중국에서 그만큼 사업이 엄청나게 돈이 잘 벌리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메모리 업계가 축소가 됐다라는 건 이제 바닥이고 사이클 산업 특성상 매수하기에 적기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악재들은 바꿔 말하면 매수 찬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웨이퍼 광학 패턴 검사 장비 시장 규모도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DF 장비 이제 점유율도 KLA가 거의 대부분 장악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히터치의 25% 점유율을 넥스틴이 모두 흡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 93% 비중, 글로벌 비중도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넥스틴이 히타치를 이미 기술력으로 따라잡았고, 보조금을 기반으로 한 중국 시장 점유율을 장악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의 넥스틴 5%의 점유율이 10% 위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성장성이 기반에 깔려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성장성,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반도체 수율 저하 요인이 패턴 결함과 파티클 40% 정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거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넥스틴의 시장성이 좋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사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시게 되면 평균보다도 넥스틴이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평균보다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는 대표 기업이 바로 HPSP라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HPSP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감안해 보면 넥스틴도 충분히 HPSP처럼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코스닥 반도체,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 반도체 장비사 주가 추이를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놓고 봤을 때 넥스틴은 평균적으로 충분히 훨씬 더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못 가고 있습니다. HPSP의 영업이익률을 감안했을 때 최근에 HPSP의 주가 상승을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떡상을 하고 있죠.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넥스틴은 그에 비해 많이 못 가고 있어요. 중국향 매출 비중이 뭐 이런 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사 확대와 제품 다각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거에는 그냥 중국 반도체 업체랑 한국 반도체 업체에서 매출이 발생했는데 이제는 한국 반도체 중에서도 고객사가 늘어나고 있고, 반도체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리스라는 제품, 레스큐, 크로키라는 제품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정뿐만 아니라 후공정 제품까지도 다각화를 진행시키고 있고, 다크필드뿐만 아니라 브라이트필드 분야까지도 제품을 늘려 나가고 있죠. 매크로 분야까지도요. 활용처 역시도 반도체 소자뿐만 아니라 DP로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안정성을 이제 꾀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안정성보다는 엄청난 확장성 그리고 성장성이 훨씬 더 대두되고 있는 최근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주잔고 역시도 22년도까지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잠시 주춤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다가 다시금 늘어
늘어나는 모습을 최근에 24년도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로 수주 그리고 매출이 이연된 거예요. 미뤄진 겁니다. 뒤에는 다시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넥스틴 수출주의 전망도 거의 연평균 60%가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연평균 61% 성장 전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하시겠지만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주요 중국 고객사인 SMIC라든지 YMTC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캐파 추이 자체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중국의 이제 성장 전망이 이제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따른 캐파 추이 그리고 KLA 미국 기업의 점유율을 뺏어올 만한 기술력과 그로 인한 점유율을 뺏어오는 기업 거기에서 실적 성장성, 재무적 안정성, 재무적 성장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기업으로서 넥스틴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신규 상장주들은 주가가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도 크지만 이렇게 좋은 기업이라면 지금 같은 주가 상황에서 매수를 했을 때 긍정적인 의미의 강력한 탄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주가 10만원 위로 볼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기업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기업의 흥망성쇠에 타격을 줄 만한 악재가 아니고 시장 급락이라든지 단발성 악재라면 혹시나 45,000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공격적인 매수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보고 애초에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 대비해서 매집을 진행해서 10만원 위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좋은 수익을 노려볼 만한 종목이니만큼 약 10만원을 돌파했을 때 12만원에서 15만원까지도 공격적인 오버슈팅 수익을 노려보면 좋은 신규 상장주 넥스틴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단타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